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은 백브리핑의 장순원 기자님 먼저 모셨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자들 취재한 내용을 먼저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뒤에 하니까 자꾸 잘리고 너무 뭐 기다렸다 가고. 그래도 그래서. 장순원 기자는 인간성이 괜찮아서 네.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제 네. 김상훈 기자가 네. 사표 내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출연시켜달라 자기를. 앞에로 해달라. 앞에로 해달라. 우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만만하냐 내가. 그래서 네. 바꾸게 됐습니다. 네. 장순원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주식도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죠? 네, 내년부터 내게 내년부터는. 됩니다. 네, 네. 내년부터 뭐 다 내는 건 아니고 투자 수익이 5천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되는데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이 예.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달라요. 저희는 예. 이게 뭐 반기에 한 번씩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네. 예. 6개월에 한 번씩 내고 뭐 1년에 이제 양도 차익을 통산해서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면 5천만 원 이상 나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내라.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5천만 원씩은 웬만하면 다 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투자 수익이 5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일 이제 계좌 잔액에서 투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 날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았어. 5천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2월 뭐 오늘이 10일쯤에 그게 이제 뭐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네. 투자 수익이 7천만 원 생겼잖아요. 네. 야. 그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 이제 3억 세금 내야 될 3억 이익이 생긴 밑에는 거죠. 이제 22%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씩 떼놓는 거예요. 2천만 원에 22%인 440만 원을 네. 증권사가 일단은 증권사 금고안에 넣는다. 네.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네. 아니 증권사가 바로 떼간다. 그렇죠. 쟁여놓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1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거기에 또 22%. 또 떼간다. 20만 원을 또 떼어간다. 네, 또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 금액, 그러니까 누적 수익에 대해서 이제 네. 세금을 떼서 모아놨다가 네. 그 예를 들어 상반기라면 이제 7월 10일 날 그 모아놓은 세금을 이제 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증권사가 대신 내주는 거네요. 갖고 있다가 네, 그렇죠. 국세청에 내는 거네요. 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투자 수익이 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440만 원, 뭐 1,000만 원에 220만 원 소득이 남잖아요. 예. 수익은 그거는 이제 재투자가 안 되고 세금으로 그 이제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걸 일종의 복리 투자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것도 다시 재투자를 하면 수 있죠. 거기에 또 수익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투자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세금 내는 방식 때문에. 아.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이제 정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를 제가 사랑하니까. 예. 네. 설명을 해드리면 예. 우리가 월급 봉투에서 매달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 원천징수 하죠. 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죠. 세금은 원래 번 만큼 연말에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이듬해 5월에 내는 거라고요. 법인들도 올해 번 돈 내년에 내듯이 그렇죠. 개인들도 올해 번 돈 내년에 내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나는 이번 달에 번 돈 월급 탈 때마다 떼어가잖아요. 예. 왜? 내가 그 돈 좀 받아서 더 투자를 더 열심히 하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날 텐데 네. 회사가 떼간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아쉬운데 그걸 왜 떼가?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예. 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면 2% 네가 낼 일이 있냐? 일 이제 빼먹는다. 안기자를 믿어도 2%는 못 믿어. 그래서 떼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떼는 것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가 돼서 네. 이진우가 세금을 안 내면 이 회사인 이브로드캐스팅 너희들이 내. 그 일종의 뭔가 그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미리 떼는 건데. 아니, 그렇지. 주식 투자도 이분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를 예. 증권사 너희들이 미리 떼놔라. 나중에 저 친구 연락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월급은 고정된 월급을 주잖아요. 네. 고정된 내가 월급을 줄 때마다 뭐 무슨 성과급도 있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금액을 원천소득하고 갖고 있다가 예. 세금을 내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팔면 물론 수익이 확정되긴 하나 이익이 뭐
나중에 손해도 나고 내가 네. 팔았는데 아까지가 아니지. 마이너스가 돼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막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게 뭐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돈이 진짜 묶이는 효과가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이냐면요. 예. 그 예를 들면 제가 6천만 원을 벌잖아요. 주식 네. 투자로. 네. 그럼 1,000만 원은 세금 낼 이익이죠. 예. 220만 원이 세금이잖아요. 예. 220만 원을 뗍니다. 네. 증권사에서. 어.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1,000만 원을 잃잖아요. 음. 그럼 다시 세금 낼 돌려줘? 돈이 없어졌죠. 네. 그 220만 원은 다시 계좌로 꽂아줘요 자동으로. 증권사가 증권사가.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날 잃을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건 네. 어련히 알아서 잘 꽂아드립니다. 걔도 기분이 안 좋아. 하여튼 왜 그런지 물어봅시다. 네. 그렇죠. 그런 거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월급도 그걸 떼잖아요. 예. 근데 사실 월급도 그거 안 떼고 그 월급 안 뗀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뭘 투자를 해서 네. 뭐 다른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예. 투자 소득을 원천징수하건 뭐 월급을 원천징수하건. 예. 그렇고 이제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서 원천징수 이 법에 소득세 법에 그 네. 증권사가 원천징수 기간 중에 네. 그러니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 상당액을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네. 못 찾아가게. 못 찾아가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재량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원천 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가 증권사이거든요. 예. 증권사가 내도록 지정을 해놨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투자자가 그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만약에 안 떼놓고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제 증권사가 물어야 되니까 사실상 증권사가 이걸 원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만들어졌다 거죠. 이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반기에 한 번씩 낸다고 그랬잖아요. 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의 수익 그 이상을 내는 순간 네.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네. 5,100만 원 버셨네 누적으로. 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세금 22만 원은 떼고 이런 식입니까? 네,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정산, 네,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고요. 해놓고 네. 이게 쌓이면 6개월 후에 네.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게 쌓였는데 그 다음 날 뭐 일정 기간 뒤에 손실을 봤다. 예. 그래서 이제 뭐 5천만 원 그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 수익이 생겼다. 그럼 그 세금으로 떼어낸 것만큼 떼어놨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예수금을 합산시켜 주는 거죠. 예, 제가 3분 17초 전에 설명한 바로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게 원래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세금 내라고 한 게 네. 원래는 매달 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원래 매달 내라고 했는데 근데 다달이 내면 다달이 세금을 떼면 그 뗀 세금만큼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복리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재투자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그러면 한 이 텀을 6개월 정도 원래는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걸로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오케이 그 재투자나 이런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텀을 늘려주자 해서 이제 처음엔 한 달 단위로 하려고 그러다가 6개월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천 징수를 증권사가 하도록 하게끔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재투자 효과를 위해서 반기에 한 번씩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게끔 해준 취지가 약간 이제 약해진 거죠. 사실상 매일매일 세금 내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증권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편리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네. 예를 들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없으면 내가 세금을 내주기 어려우니까 네. 돈 있을 때 무조건 일단 내가 세금 못 낼까봐 증권사가 내 돈 미리 인질로 잡는 거죠. 그러네요. 증권사도 나쁘네 그럼. 아니지, 그건 증권사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국가에서 증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해 놓은 거죠. 네.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봉투에서 4대 보험이랑 세금 뗄 때 제일 짜증나요. 나는 분명히 이 직원한테 300만 원을 월급을 줘도 내 돈에서 나갔는데 네. 이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227만 원 줬구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증권사들도 피해자죠. 그렇죠.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정부의 어떤 그 징세
협조하고 예. 본인들이 리스크 질 이유는 없잖아요. 이 예. 시스템 만드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네.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어서 예. 이제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증권 업계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되게 짜증 나는 거죠. 이게 왜 내 투자 수익을 복리 투자할 수 없도록 매일 떼놓냐.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증권사가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왜 떼냐. 강행 규정도 아닌데 예. 나한테 그만큼 돌려달라 이렇게 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식의 주장도 가능하고 그러면 또 증권사마다 또 다른 방식을 어떤 데는 주고 뭐 어떤 데는 안 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투자자들이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 재투자를 하게끔 하려고 원래 그 반기로 바꾼 늘려준 건데. 건데 사실상 다달이 세금을 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효과가 제한된다고 하니까 이제 증권사나 이제 뭐 업계나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열어줄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든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금 현금 인출은 안 되지만 예. 그 세금으로 떼는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그 부분만큼 주식 투자는 가능하게끔 네. 뭐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빼가지만 않으면 네. 세금 낼 돈은 그걸 네. 현금으로 갖고 있던 주식으로 갖고 있던 있는 거라고 보고 네, 네. 내가 투자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되는 거 방안을 아니냐?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지 근데 근데 했다가 주가 안 되지. 떨어지면 세금을 그렇죠. 세금을 낼 돈 44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 돈으로 네. 예를 들면 백브리핑 주식을 샀다. 네. 그럼 그게 다음 날 그냥 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위험도 있고 혹시 뭐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내려고 반대 매매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주식값이 확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왜 이걸 반대 매매했느냐 뭐 이렇게 악유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재투자를 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이제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차라리 원천 징수를 안 하고 네. 그냥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어차피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네. 그냥 내가 신고하도록 바꾸면 안 돼요? 왜 원천 이게 이제 징수를 꼭 해야 될까요? 대상자가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거 세금 제도를 바꿀 때 이 네. 5천만 원을 넘어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 추산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최대 30만 명 이렇게 잡았는데 네. 지금 보기 한 10만 명 정도 국회에서는 조금 더 낮게 한 9만 명 정도로 추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뭐 지금 증권업계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라서 신고소득을 해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제도를 도입할 때 아예 이 원칙을 그렇게 정립한 거거든요. 원천 징수를 하겠다. 그 조세 징수의 편의성도 높이고 그게 가장 크겠죠. 네.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신고를 하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원천 징수를 도입했고 그 전에 예. 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를 하잖아요.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신고를 하는 방식인데 2023년부터 해외 주식도 그냥 이 원천 징수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증권사가 하도록.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했어요. 제도 도입할 때 예. 뭐 나름대로 고민은 그때도 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 원천 징수를 하느냐, 네. 아니면 신고를 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천 징수를 했고 이게 또 국가별로도 뭐 다양하게 좀 다르다고요.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 또 이 글로벌 마인드 다른 나라까지. 다른 나라, 여기 예. 이제 뭐 다양한 나라들인데 뭐 예.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있네요. 미국 같은 경우 아예 뭐 장단기를 구분해서 단기는 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고 예. 1년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 분리과세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이제 과세 방식에 있어서 맨 끝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영국도 그렇게 하고 독일, 우리나라 이제 원천 징수 방식이고 네. 특이한 게 일본인데 일본은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원천 징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좌를 선택하면 거기서 거래되는 건 원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대요. 저거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네. 신고하기 귀찮고 나 세금 네. 다 낼 건데 네, 그냥 네. 이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은 이렇게 하고 네. 나는 그 돈도 다 투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나는 네, 네. 신고를 하겠다고 원천 징수 선택할 하지 수 있게 마라. 됐네요. 하지 마라. 저거 합리적이네. 그래서 이제 해놨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과는 달리. 그렇죠. 귀찮은 거지. 네. 귀찮은 거지. 네. 뭐 그런 저런 걸 고려해서 우리도 뭐 원천 징수를 이제 택했다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하긴 저 하고 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밌는데 저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저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 미국은 단기는 종합과세하고 장기는 분리과세한다는 건 단기가 이제 종합과세한다는 거예요. 네. 네. 1월 달에 산 주식 그 해 팔면 단기잖아요. 네. 1년 미만.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네. 그럴 경우에 종합과세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똑같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어도 네. 딴 거랑 합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무님이 벌었으면 그 중에서 40%가 세금. 가난한 김 대리가 벌었으면 그 중에서 그냥 10%만 세금. 똑같이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벌었는데 재밌죠. 저 장기는 분리과세. 종합과세한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한테는 과세를 그거는 같은 세율로 네. 똑같이 떼는데 하는 건데. 김상무님이나 뭐 정 대리님이나 똑같이 뗄 건데 단기로 1년 미만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거래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 네.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5천만 원 나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5천만 원 이상 볼지 2%가 모릅니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5천만 원까지 봐주는 거는요. 네. 첫 해부터 물론 첫 해는 난리가 한 해는 난리가 나야 되니까 2023년은 5천만 원까지 네. 봐주는데요. 2024년부터는 500만 원 이상 안 봐줄 겁니다. 과세를 한다. 제 예측 그거 계속 내려온다. 내려오는 게 한꺼번에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5천만 원 봐주지만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그 예상도 안 합니다. 첫 해만 5천만 원 해주고 네. 아차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25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묶을 거라고요. 그 연말에 그거 안 내려고. 왜냐면 말씀드렸죠. 5천만 원짜리 이 할인 티켓이 예. 그 해 연말까지 안 쓰면 사라지는 티켓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9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연말에 평가 금액이 10억 원이 됐어요. 예. 5천만 원 벌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10억 원을 된 그 주식을 갖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5천만 원의 티켓을 쓰기 위해서 다 팔아. 9억 5천만 원에 산 주식이 10억 됐으면 10억 원어치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5천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할인 티켓을 거기다 딱 붙여서 나 이거 비과세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서 다시 사. 그런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연말에 하죠. 주로 연말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 연말에 사람들이 5천만 원어치의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차액이 5천만 원이 남게 된 그 주식 전체 1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억 5천만 원을 사서 100억이 된 주식은 100억 원어치를 다 팔아야 돼요. 야, 하여튼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뭐야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뭐 바꾼다는 얘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대선 주자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예. 공제 금액을 한 500만 원 선에서 논의를 했는데 네. 이게 여기에 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공제 5천만 원 금액이 늘어났죠. 5천만 원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 그래서 해외 주식은 250만 원만 하고 그 합리적인 미국도 3,000달러까지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소리냐 주식 투자하는데 왜 돈을 떼 양도세를 왜 내?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지니까 5천만 선거 원 앞두고 했어. 5천만 원까지는 봐주는 걸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면서 이제 보십시오. 1년 딱 해보고 나서 연말에 매물 쏟아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5천만 원 안 벌면 오늘 이 프로그램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식까지 떨어지게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지금 대선 주자들도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많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명확한 거는 조금 뒤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양도세를 폐지하고 지금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는 것도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사실 이게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개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키움증권은 네. 이분은 이제 차익이 5천만 원이 다 돼가는지 네. 아니면 뭐 동부증권과 같이 쓰니까
차익이 2천, 3천이라 이제 5천 됐는지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천만 원을 네. 본인이 그 증권사별로 좀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네. 들면 제가 뭐 주 거래를 키움을 하면 키움에 네. 뭐 3천, 네. 뭐 삼성에 1,000, 뭐 예를 들어 뭐 KB에 1,000 이렇게 네. 해서 공제 한도를 지정을 하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저기 금융투자소득세 부분을 이제 떼어놓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아, 스스로 정해놔라. 네네. 증권사 계좌를 5개 쓴다면 천천천천천 뭐 할 그런 건지. 식으로 좀 나눠 놓던지. 그걸 안 해놓으면요? 안 해놓으면 증명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다 검토할 수 5천, 있는 방법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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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 되는 거니까 못 되겠지. 아예 못 된다. 원래는 그걸 한 곳만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예. 뭐 그 너 불편하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 최근에 1월 달인가 예. 그 새로 이제 약간 그 튜닝을 해서 그 제도를 좀 바꿨어요. 좀 증권사 여러 개로 분산할 수 있도록.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이 원천 징수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부동산에서는요. 네. 요즘 세입자분께서 미리 좀 나가주셔야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라든가. 네. 아무튼 세입자가 동의 안 되면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뭐 어떡합니까? 재롱을 부려드릴 수도 없고 뭐 돈을 좀 드린다고요. 합의금 같은 걸 좀 그렇죠. 주죠. 뭐 그게 뭐 몇 천만 원 되기도 해요. 우리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인가 국토부 장관님도 그거 돈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2천만 원을 그렇게 세입자가 받았어요. 예. 그 세입자는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네, 네. 수입이 생겼으니까 네. 아마 기타 소득일 거라고요. 거기에 따른 세금 22%를 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마치 경품 당첨되면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뺏어 주듯이. 고객에게 줘야 되듯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준 사람이 나라에 내야 되듯이 예. 그런 합의금도 줘야 내야 된다는 게 그 원천 징수. 말도 안 돼. 재밌죠. 그런 댓글도 올라왔네요. 네. 아, 이 조금 논란이 더 있겠네요. 실제로 내년 아직 뭐 1년 남긴 남았는데 뭐 이렇게 실제로 나온 부분들을 아직 뭐 이게 물론 시행이 내년이라서 시간이 좀 예. 있잖아요. 예. 기재부에서도 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약간 미세하게 바뀔 수 있는데 뭐 원천 징수가 바뀐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대안 내지는 예를 들면 장순원 기자가 한 일주일만 뭐 기재부 장관이 됐다. 장관을 한다. 네. 그래서 이것만 바꿔놓고 가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기 투자 이런데 좀 저는 하여튼 네. 이번 그 금융소득 과세 관련돼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별로 없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단기 투자를 왜 해야 되냐고요? 네. 보다가 이 회사가 아닌 것 같으면 팔고 다른 데 가야. 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어떤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를 골라서 네. 좋은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주가를 네. 올려서 이 회사가 증자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는 게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박이 네. 아닌 네. 이유잖아요. 네. 그런데 나쁜 회사 같은 건 빨리 빼야죠. 빼서 다 좋은 회사인 거, 그리고 좋은 회사지만 세상이 바뀌면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빼서 배치를 해줘야 시장이 효율적이 되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죠? 시장은 효율적으로 되지만 시장이 안정적이 장기 투자를 권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그걸 해놨다고 해서 나빠지는 회사를 계속 넣어놓진 않잖아요. 근데 제도 자체는 이왕이면 장기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왜?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잖아. 시장이 안정되면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정돼도 유동성이 생기는 네. 게 계속 장기 투자를 하면 우상향하게 좋.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가 좋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 투자만 하고 네. 장기적으로 투자만 하고 파는 것보다 계속 투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안 파니까? 안 팔면 안 사죠. 아니, 안 팔면 안 사지만 안 신규 팔면 못 상승도 사죠. 들어오고.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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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오늘 시간이 홍 박사님도 기다리시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예. 오늘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짧게 하나 할까요? 준비해 오셨으니까. 준비해 오셨으니까 예. 아무튼 사표냅니다. 네. 들어드려야 됩니다. 예. 아니 이게 간단한 건데 네. 지금 전세 대출이 왜 최근에 많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1월달 그 가계 대출을 봤더니 전세 대출이 줄었더라 하는 뉴스가 나와서 잠깐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지난 1월 기준으로 한 1.4%, 0.14%가 줄었어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줄었잖아요. 한 작년 초반만 해도 거의 2% 정도 늘다가 매달 네.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나 이렇게 봤더니 뭐 1월 효과가 좀 있긴 할 거예요. 1월에는 이제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그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 1월에 서울에 한 500가구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그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 수준이거든요. 그 매매 거래가 좀 돼야지 전세나 뭐 이런 이동도 있는데 그 거래가 없고 또 최근에 왜 전세가율이 많이 이제 낮아졌다. 전월세 전환가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지금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전세 대출이 좀 줄다 보면 왜 작년에 그 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 70조 원 정도 늘었는데 한 40% 이상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세 대출이 늘었던 몫이거든요. 이 대출이 줄면 전반적인 가계 대출 증가율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 특히 뭐 작년처럼 왜 지금 뭐 분기별로 수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여튼 연말로 갈수록 어떤 그 가계 대출 증가가 가팔라져서 그 수요를 꺾으려고 급격한 대출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월이 뭐 비수기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니까 조금 추이는 봐야 될 거예요. 1월이 워낙 비수기기여서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전세가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오름 폭을 이제 월세로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뭐 그 집주인들도 월세를 받기를 선호하고 소비자들도 그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좀 싸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줄긴 했다. 전세 대출 수요가. 대출 규제가 여전히 있죠 지금도. 네, 그 DSR 규제가 강한데 이 전세 대출은 사실 DSR 규제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자 부분만 들어가는데 이 DSR 때문에 이렇게 전세 대출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금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산 금리가 여전히 되게 높아요. 그러게요. 지금 전세 대출이 한 3점 시장의 원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려가지 않고 좀 올라가고 있죠.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데 가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마치 손님 없는 가게가 가격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10그릇만 팔라고 하니까 하루에 에이 비싸게 팔자.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거죠. 하루에 너희는 절대 10그릇 이상 팔면 안 돼. 이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 상황은 그렇다. 예, 준비하신 거 다 하셨죠? 네. 마음에 드십니까? 사표 안 내시는 거죠? 네. 김상훈 기자 좀 설득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